칼럼입니다. 예, 저는 조정훈 의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알지도 못하고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합니다. 사적으로 차 한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저희 방송국이 있는 이 마포갑에서 경선을 치르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 후 총선 패배 TF를 한번 꾸려보겠다고 나서는 과정 전체를 보면서 좀 때로는 좀 짠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짠하기도 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아니, 국민의힘 당원된 지 이제 1년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충격적 패배를 모두 다 감싸고 자기가 한번 뭐 해보겠다고 나선 거 아니에요. 짠하죠. 그 많은 국민의힘의 다선 중진들은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이제 들어온 지 1년도 안 될, 1년이나 됐을까 한 이 조정훈한테 이 백서작업이라고 하는 정말 독배를 마시라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정말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백서작업하는 것 때문에 온통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요 공격은 조정훈이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공개적으로 나 출마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바람에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 TF 작업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전면으로 부각하는 것은 자기 전대 선거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TF 작업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공격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조정훈 의원한테 제가 이렇게 뭐 요청을 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조정훈 의원은 대의를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선공후사, 선당후사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믿고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똑같은 패배를 4년 전에 당했고 이번에도 당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선거 패배 원인을 진단, 분석, 해부하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처방하고 그 처방에 따라서 체질도 개선하고 체력도 강화하고 하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2년 후 지방선거 장담하기 어렵고 3년 후 대선도 장담하기 어렵다. 4년 후 총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 대의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면에 전당대회 나가서 대표되는 거는 조정훈이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다, 지금. 그리고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은 개인 정치일 것이다. 정치인한테 개인 정치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왕에 총선 패배 백서라고 하는 이 독배를 마시겠다고 나선 이상 그 조정훈 개인에게는 가혹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해라. 그래서 더 이상 이 백서 작업을 둘러싸고 온갖 정쟁이 난무하는 이 진흙탕 싸움과 같은 이 상황을 좀 돌파해달라. 불출마 선언하라. 그러면 더 이상 전당대회 나가서 한동훈 꺾으려고 지금 한동훈 표적으로 TF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공격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하고 진짜 선거 패배 원인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해부 분석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개혁안을 제시하겠다.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겠는가. 제가 다른 국회의원들한테는 이런 요구와 주문을 제가 쉽게 못하겠어요. 자기 정치들이 다 너무 소중하고 또 강한 집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정은 의원한테는 이런 요구를 하고 주문을 해도 조정은 의원이 진지하게 검토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혹한 얘기지만 제가 조정은 의원한테 얘기합니다. 이 TF 작업을 이런 식으로 정쟁의 진흙탕에 처박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자유우파와 국민의힘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 한 번 더 투신해달라. 한 번 더 선당우사해달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정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제대로 된 선거 패배 진단, 그리고 대안 제시에 몰입해달라. 이 주문을 제가 조정은 의원한테 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검찰 국민의 칼로 거듭나야. 그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지났는데, 사실 2년 전에 우리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에 선출할 때 윤석열 후보에게 뭐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평생 검사만 한 윤석열 후보한테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해달라, 사회복지를 어떻게 해달라, 그런 거를 기대하고 표를 찍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찍은 대다수 국민들은 어떤 기대와 염원을 윤석열 후보에게 투사했을까?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후보들보다 더 확실하게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를 사법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이 종북주사파 범죄자들을 사법 처리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기대가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새 정권 출범 2년이 다 넘었고, 여전히 문재인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고록까지 써 제키면서 나 살아있다,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떵떵거리고 돌아다니고 있고, 이재명은 제1당 대표로, 국회의원으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2년 전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실망, 낭패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과연 이런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일까요? 우리가 기대는 윤석열 후보에게 했지만 막상 사법 처리의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그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유일한 장관, 법무부 장관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해서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검찰총장의 이원석을 임명한 것으로 대통령의 역할은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재인, 이재명이 저렇게 건재한 걸 보면 한동훈 장관, 그리고 특히 수사 책임자인
직접적 책임자인 이원석 총장의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임기를 이제 넉 달도 남기지 않은 이원석이 얼마 전에 갑자기 2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또 여전히 김정숙, 김혜경 등에 대해서는 일체 제대로 된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김건희 여사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수사팀을 보강해가지고 사실상 특수부에 준하는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39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옮겼고 이 인사에서 검찰의 꽃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창수 지검장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간에 이게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제 지난 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몇 가지가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원석의 특별 지시로 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특별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이 팀을 직접 지휘했던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 결국 이 조직을 우선시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민 여론과 또 형평성 논란 등을 앞세워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었다. 그런 해석이 당시에 나왔더랬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통령의 반기를 든 검찰을 계속 놔둘 그런 바보 같은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은 뭐 그것도 넉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놔두고 나머지 검찰 수뇌부 전원에 대한 인사 쇄신이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임명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 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일했습니다. 그야말로 몸과 입의 관계죠. 윤석열 사단이 여기저기 좌천당할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좌천 명단에 포함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 이창수 지검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2달 뒤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부임했고 바로 그때 이재명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해서 이재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뭐 갈등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죠. 대통령의 신임을 잃은 이원석 총장, 그 말로는 뭐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또 검찰 안에 뭐 윤곽은 한가원 뭐 이런 말이 돌아다닌 모양이던데, 윤곽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하고 한가원, 한동훈 장관과는 좀 거리를 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번에 검찰의 수뇌부에 포진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한동훈, 이원석 이 두 사람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법 의지,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 의지를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그 결과 대통령의 신임을 잃게 되고 대통령의 신뢰를 잃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자 그걸 만회한답시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이런 일종의 그 항명적 행태를 보이다가 이번에 인사 개편을 통해서 정리된 것 같다. 이런 식의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한동훈 장관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박성재 장관이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이원석이 이번에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 불만의 뜻을 표하자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협의했다. 그렇다고 해서 총장 말대로 다 들어주는 게 어디 법무부 장관의 인사냐. 협의했지만 인사는 내가 하는 것이다. 자, 이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폐쇄적입니다. 밖에서는 들여다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저간의 사정을 대략 설명을 했습니다. 제 오늘 고성호 칼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여망, 문재인, 이재명 사법 처리해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그 국민적 여망을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한 생각과 의지를 늦춘 적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 된 사람이 그 뜻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걸 소홀히 할 수 있었겠느냐. 다만 대통령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총장도 아니고 그 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장관도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이원석을 검찰총장에 임명함으로써 대선에서 나타난 대선 민의, 문재인,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라고 하는 대선 민의를 위탁한 것이다.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임기 넉 달 남아있지만 이번에 검찰 수뇌부를 전면 쇄신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고 또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정치권 진입을 계기로 공석이 된 자리를 박성재 장관을 임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이 인사를 통해서 새로 쇄신된 검찰의 지휘부는 진정한 국민의 칼로 거듭나기 위한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국민적 여망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쟁의 칼, 무딘 칼로 작동해 왔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퍼런 사법의 칼, 정의의 칼로 거듭나 달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요즘 좀 생각이 많아요. 어제 자유파 5대 유튜브 동시 생방송 한 달 반 만에 진행하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번 총선 여러분들 정말 충격이 컸고 실망이 컸어요.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가 자꾸 저 밑바닥에서부터 막 끌어오르고 이런 걸 화병이라 그럽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수습이 되지 않고 오래 가다 보면 스스로 이제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외면하게 돼요. 내가 이래봤자 뭐하냐? 내가 뭔 영광을 보려고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냐? 그래서 자꾸 닫아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그러다가 자포자기에 빠져요. 그러다가 자포자기에 빠지고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패배주의의 10년에 빠져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당장 유튜브 구독 취소해버려요. 맨날 나와서 희망 고문 주는 거 그거 듣기 싫다. 그 유튜브를 그냥 구독을 취소해버려요. 동시 접속자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후원이 확 빠져요. 저희 고성TV 같으면 만만 회원이 계속 빠지고 그래요. 쪼그라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그리고 모든 게 막 귀찮으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소리 들어오면 확 화를 내요. 막 공격을 해. 서로 날카로워져서 서로 공격하고 남 탓하고 막 신경질 막 내게 되고 점점 더 우리끼리니까 얘기합니다. 점점 더 꼰대처럼 돼가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세력이나 지면 다 이렇게 되냐? 아니에요. 우리 자유파도 좌파도 지니까 똑같이 쪼그라들더라 하면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뭐 시간이 약이지, 세월이 약이지,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다시 유튜브 보고 다시 구독 누르고 다시 동시 시청자 숫자 늘고 다시 후원 늘겠지, 저도 그러고 말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요. 이 점이 중요해요. 자유파 국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좌파의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성공함보다 실패한 횟수가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김대중이는 3번 대통령 선거에 실패하고 4번째 간신이 됐어요. 노무현이는 선거 때마다 떨어졌어요. 어쩌다 대통령 선거에 한번 이긴 거지. 문재인이 마찬가지예요. 승리보다는 패배가 많은 자들이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은 자들인데 이 자들이 어떻게 버텼냐? 지고 나면 말이에요. 선거에서 지면 후원자들이 더 모여. 김대중이 선거에 지고 유학 가면 김대중 지지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돼. 노무현이가 부산시장 나가서 지고 돌아오면 노사모가 생겨. 당신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우리가 지켜줄게. 문재인이가 2012년 대선 지고 나니까 대깨문이 생겨 이제. 대가리가 깨져도 나는 문재인이야 하는 이 조직들이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이재명이가 2017년 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지금의 개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고 나서 강성 지지자들이, 적극적 지지자들이, 적극적 활동가들이 사람 모으고 돈 모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좌파들이에요. 좌파든 우파든 지고 나서 쪼그라드는 것이 일반적인 거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좌파들은 지고 나면 더 적극적이고 더 열성적이에요. 혹여나 김대중이가 포기할까봐 영국까지 쫓아가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설득을 해. 혹여나 노무현이가 중간에 쓰러질까봐 노사모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이렇게 세워. 문재인이가 중간에 포기할까봐 대깨문이 만들어져. 이재명이가 중간에 포기할까봐 개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 후에 당원 수가 더 늘어. 진 후에 후원금이 더 는단 말이에요. 좌파들은.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패배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온 게 그게 지금의 좌파들이에요. 여러분, 국민 자유우파 여러분, 고성호TV 시청자, 구독자, 아미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믿을 수 없는 패배 앞에서 더 막 분기탱천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아미고 회원 한 10명 모았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내 이제 100명 모아야 되겠다. 이러고 뛰어다니는 분이 과연 계십니까? 아니면 해봤자 안 되는구나. 고성국이 저것도 별거 아니야. 맨날 엉뚱소리나 하고 야야 꺼. 후원은 무슨, 아미고 회원은 무슨.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우리가 2년 후 지방선거 다가오고 3년 후 대선 나가오면 또 이겨야 된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또 이겨야 된다 그러실 거고 또 이길 수 있다고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손흥민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그 젊은 축구 선수가 한 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냐고요. 이기고 있을 때 와 하고 함성 지르면서 그냥 함께 막 지쳐 앞장서서 뛰어나가는 거 쉬워요. 그건 좀 질서가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졌을 때 이게 최종적인 전쟁의 패배라면 더 싸울 것도 없으니까 그만이지만 전투의 패배, 그런데 다음에 전쟁은 더 남아있어 할 때, 그 졌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있게 후퇴해야 역량을 보존해서 다음 전투에 대비하고 다음 전쟁에 대비할 수 있어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꺾이지 않는 투지가 필요해요. 당장 눈앞에 전우들이 쓰러지고 전투에서 내가 진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투지가 필요하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 자유파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과 그 투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운 거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자유파 국민 여러분, 고성호TV 시청자 여러분, 아주 가까이 있는 아주 쉬운 일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고성호TV만이 아니라 여러 자유파 유튜브들 구독하셨을 텐데 그거 취소하신 분들 계세요. 다시 구독해 주세요. 다시 구독하세요. 후원 끊었던 거 다시 후원하시라고.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일조차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3년 후 대선 정권 재창출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바로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고요. 취소했던 구독 다시 누르고 마음에 안 들어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자유우파 전사다. 이거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후원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바로 이 팬덤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는 주제입니다.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가 김영 칼럼을 게재한 게 있는데 저는 이 칼럼 여러분이 꼭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재미정치학자 박재형 박사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개딸 등장과 정치 양극화인데요. 그런데 이 학자답게 아주 정교하고 냉정하게 이 정치 양극화 현상을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집중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22대 총선의 결과다. 수많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대표가 이끄는 정당이 대승을 거뒀다. 파렴치한 입시 부정으로 2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자가 급조한 비례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또 전 세계인들도 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다들 충격을 받은 상황이죠.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면면보다 자신이 속한 진영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의 정치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이번 총선 결과는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정치 양극화가 그런데 한국에서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도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 퓨 리서치 센터가 40년 가까이 미국 정치를 여론조사를 쭉 해오고 있는데 1987년 조사에는 미국인의 25%만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23년 조사에는 과반수인 54%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차이가 있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크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서로 진영이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뜻이니까 87년에는 25%만이 그렇게 극단적인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54%가 그런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더 보수적으로 가고 민주당은 더 진보적으로 가는 이념적 양극화가 지난 몇십 년 사이에 벌어진 것 같다.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데니엘 델라포스트라고 하는 시카고 대 교수가 최근까지 GSS, General Social Survey, 일반 사회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킹을 분석을 했는데 보면 외면적으로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슈들이 진영 논리로 똘똘 뭉쳐지고 있는 현상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낙태에 대해서 찬반이 갈려도 이게 곧바로 무기 소지, 총기 소지로 찬반이 갈리거나 또는 뭐 관세, 세율 문제로 찬반이 갈리거나 하질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게 진영 논리가 분명해지면서 이를테면 미국의 진보, 민주당 쪽은 낙태 찬성, 총기 반대, 뭐 세율, 세금 인상을 통한 국가 역할의 강화 이걸 한 세트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꼭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보수 공화당은 그럼 낙태 반대죠. 낙태 반대. 그리고 총기 소유 찬성. 그 다음에 세율은 더 낮춰야 돼. 정부는 작아질수록 좋아. 이게 여론조사 하기 전에도 정답이 딱 보이듯이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정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사회적 양극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개별 이슈들이 이제는 진영 간 이슈처럼 패키지로 묶여지고 있다. 제가 아까 김정숙이 인도 방문을 외교라고 보냐 관광이냐고 보냐. 그냥 일반 국민 전체 조사로만 보면 관광이 45, 외교가 43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거를 우리 자유파 쪽에서 보면 80%가 이건 관광이었다고 보고 저 좌파들이 보면 70% 이상이 이건 외교였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전 같으면 대화를 통해서 좌파와 우파가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문제도 이제는 진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점점 그것이 어려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정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치적 위기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뭘까 도대체. 여러 가지 있지만 박재영 교수는 이게 SNS 정치, SNS의 폭발적 확대와 직접 연결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원래 SNS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 부패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국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정치개혁의 신호탄처럼 정치개혁의 강력한 수단인 것처럼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는데 이 SNS가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검증되지 않는 가짜 뉴스와 괴담, 유포장으로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좌파는 계속 좌파 성향을 심화시키는 식으로 작동이 되면서 SNS가 정치적 양극화의 온상이 돼버렸다. 사실은 저도 SNS에 기반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만 저희 고성국 TV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파 정론 방송을 표방하고 한 번도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온 것은 바로 SNS가 갖고 있는 이런 위험성 때문입니다. 저희도 SNS에 기반한 유튜브지만 이런 확증 편향이나 증폭시키는 괴담이나 유포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가짜 선동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저희 고성국 TV는 출발부터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감히 주장컨대 어떤 기성 언론보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정치적 편향과 확증 편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정론만을 추구해 왔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SNS가 단순한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조직화가 될 경우에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것이 제명인의 마을이고 개딸들입니다. 정치 양극화, 극단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결국 이것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는 정치인들한테 그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사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신의 그 얄팍하고 알량한 정치적 이해, 정쟁적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선동하고 확증 편향을 조장하고 또 그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SNS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점점 양극화시킴으로써 자신만은 자신의 진영에서 가장 안전하게 방탄복을 제공받고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고 지지받는 이런 정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개딸의 등장과 정치 양극화의 급격한 심화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것이 재미정치학자 박재영 박사의 분석인데,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이기도 하지만 특히 대한민국에서 심합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은 AI 정상회의 같은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또 마크롱 대통령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소식은 제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역시 이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깨어있는 자유우파 시민들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깨어있으면 확증 편향을 깨뜨리고 선전선동을 깨뜨려 버릴 수만 있다면 이런 극단 정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확증 편향 설 자리가 없어요. 개딸들 설 자리가 없어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연 될까 하는 막막한 느낌을 가지실지는 모르나 여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 한 분 한 분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거듭날 때만이 정치 양극화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리고 정론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희 고성국 TV의 문제의식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칼럼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 얘기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야당은 정녕 해병대원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운운하고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인가, 이렇게 강력하게 탄핵 운운하면서 내일 서울역 앞쪽으로 대중 장외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아마 제가 진행하는 KBS 라디오 전격 시사인 것 같은데,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은 특검만 선이고 수사는 악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려는 것 같다. 결국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켜 본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박정훈 당선자, 이재명은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때 나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표시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그러려면 당을 떠나라,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철수 의원 등 해괴한 논리로 특검법을 찬성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해병대원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그런데도 특검을 찬성하겠다면 당을 떠나라.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이다. 해병대원 사건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군의 인명구조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현장 지휘관의 작전 과정에서의 판단과 결정, 안전수칙 준수가 적절했는지 이걸 따져보면 될 일이다. 이 사건은 경찰청과 공수처가 수사하면 된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를 자기들이 부정하고 특검하자는 민주당 의원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특검을 하자는 것이냐.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누가
국민의힘 쪽에 무슨 편지까지 보내면서 어떻게든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있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개별 편지를 보냈어요. 최상병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표를 던져달라. 이 편지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 지금 상황은 아주 간단합니다. 뭉치면 다 함께 살고 흩어지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 판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소신이니 뭐니 하는 이 정치인들한테 과연 나라의 운명을 계속 맡겨둬야 되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목이 터지게 외쳤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명심 또 명심해야 될 텐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